안녕하세요 여러분, 넷무라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엘러거트 유니버스 제3부 우주의 귀환곡 제9장 실험적 증거들을 먼저 살펴보고 제4부 끈이론과 시공간의 구조, 제10장 양자기하학, 제11장 공간 찍기까지 같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각각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를 설명하게 되었고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인 현재 이 둘을 연결할 이론을 물리학자들은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 중에 끈 이론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끈 이론은 물리학 역사상 가장 많은 가능성을 지닌 이론이다. 만물의 궁극적인 구조는 물론이고 이로부터 우주의 모든 삼라만상을 하나의 체계 속에 통일시킬 수 있는 무소불위의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렇게 훌륭한 이론이 실험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를 단 하나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끈 이론 물리학자들은 조만간 끈 이론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실험으로 확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끈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입자 표준 모델에서 살펴본 현재 발견한 입자족들은 가장 기본 형태인 끈이 진동하는 패턴에 따라 그 물리적 성질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끈 안에는 우주가 현재 방정식으로 밝혀진 바에 따라 시간을 제외한 9차원의 공간 중에 거시세계로 풀려난 3차원 공간을 제외한 6차원이 미시세계에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감춰진 6차원 공간에 대해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이 4부에서 이어집니다. 공간에 대해 다루는 수학 영역은 기하학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고대부터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평면 기하학인 유클리드 기하학은 1854년 리만에 의해 공면 기하학이 창시되면서 물리학 영역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리만의 공면 기하학을 보고 자신의 중력 이론인 일반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은 가속도와 같고 이때 중력장의 크기에 따라 그 주변의 시공간이 왜곡되는데 이때 변형된 시공간을 따라 입자 및 다른 천체가 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려면 평면 기하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리만의 공면 기하학은 왜곡되는 시공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만의 공면 기하학은 매끈한 공면을 그린다는 점에서 울퉁불퉁한 양자적 세계의 표면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플랭크 길이 이하의 초미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기하학이 필요했는데 이를 양자기하학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끈 이론의 차원이 이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라고 하면 끈 이하로 물체를 작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기본 구조가 끈이라고 하면 그로부터 어떤 크기를 가진 물질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끈 이론은 시공간의 기하학적 개념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끈을 우주의 기본 구조로 생각하고 물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끈이 공간상에서 특정 길이를 갖고 있다는 전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물리학자들은 고리형 끈이 호수형 우주의 둘레를 감은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론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끈들은 고유의 진동 상태를 유지하면서 운동합니다. 이를 물리학자들은 감김 모드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끈이 최소한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끈의 길이가 길수록 질량도 커집니다. 감긴 끈의 최소 질량은 원형 차원의 반지름에 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감기지 않은 끈 역시 최소 질량을 갖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대로 양자적 효과들이 최소 질량을 상쇄시켜서 광자나 중력자와 같이 질량이 0인 입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할 때 끈이론이 설명하는 우주는 수축하는 우주와 팽창하는 우주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알아야 하는 끈이론의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로 균일 진동에 의한 끈의 에너지는 원형 차원의 반지름에 반비례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로부터 곧바로 유도되는 결과이다. 원형 차원의 굵기가 가늘수록 끈은 더욱 좁은 지역 안에 갇혀있게 되고 양자적 폐쇄공포증에 시달리는 끈은 운동이 더욱 격렬해지면서 에너지가 증가한다. 즉 원형 차원의 반지름이 작아지면 필연적으로 끈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끈의 에너지는 원형 차원의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둘째로 바로 앞의 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끈의 감김 에너지는 원형 차원의 반지름에 비례한다. 이것은 감겨진 끈이 최소 길이를 갖기 때문이며 따라서 끈의 최소 감김 에너지는 원형 차원의 반지름에 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의 두 가지 사실로부터 원형 차원의 반지름이 커지면 감김 에너지는 증가하는 반면 균일 진동에 의한 에너지는 작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바로 반지름이 큰 임의의 호수형 우주와 이와 동일한 에너지를 갖는 가느다란 우주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끈의 에너지가 두 개의 다른 근원인 진동 에너지와
감김 에너지에서 나오는데 이 두 에너지의 관계를 이해하면 완전히 큰 우주와 플랑크 크기만큼이나 작은 우주의 물리값이 같다고 보고 물리학 이론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주가 대형 차원으로 무한정 뻗어나갈 수도 있지만 그 거대한 원이 다시 출발점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재 우리가 반지름이 플랑크 길이의 10의 61승분의 1인 초미세 우주와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파트너 우주를 고려하고 물리학을 말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물리학 연구를 진행하면서 관측자인 우리 인간이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상황에 따라 바꿔서 써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측정 도구는 감겨진 끈과 감기지 않은 끈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두 측정 도구 중에 쉬운 측정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축이 더 진행되면 감겨진 끈의 에너지가 감기지 않은 끈의 에너지보다 더 작아지기 때문에 항상 쉬운 측정 방법을 선호하는 우리들은 이때부터 감겨진 끈을 탐색자로 삼아 거리를 측정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말한 논리에 의해 그 결과는 반지름이 플랑크 길이보다 크면서 팽창하고 있는 우주로 나타날 것이다. 즉 감기지 않은 끈으로 측정했을 때 우주의 반지름은 R이며 수축하고 있다는 주장은 감겨진 끈으로 측정했을 때 우주의 반지름이 R분의 1이며 팽창하고 있다는 주장과 완전히 동일하다. 따라서 항상 가벼운 끈을 사용하여 우주의 크기를 측정한다면 그 결과는 항상 플랑크 길이보다 작게 나올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플랑크 길이가 바로 우주 크기의 최소값인 셈이다. 이러한 끈 이론으로부터 우리는 끈 우주론에 대한 이해의 바탕을 마련한 셈입니다. 이제 이 책의 저자 브라이언 그린이 연구한 끈 이론의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끈 이론을 설명하는 양자기하학은 일반 상대성 이론과는 다른 우주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뉴턴의 물리학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이어질 때 각각의 물리학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물리학이 설명하는 우주의 현상 규모가 다를 뿐입니다. 여전히 뉴턴의 물리학은 인간이 직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잘 설명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우주라는 거시세계를 설명할 때 가장 적절한 물리학입니다. 끈 이론은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그동안 살펴보지 않았던 영역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끈 이론으로 설명하는 우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브라이언 그린이 연구한 끈 이론을 바탕으로 숨겨진 공간에 대한 내용은 거울 대칭이라는 이론으로 알려집니다. 앞에서 우리는 대칭성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대칭성이란 관측자의 상태가 달라도 그로부터 도출한 물리학 법칙은 같다고 했습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울 대칭은 숨겨진 공간을 연구할 때 칼라비 야후 도형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숨어있는 6차원 공간에 대한 칼라비 야후 공간들 중에서 서로 거울 대칭 관계에 있는 쌍들은 동일한 우주를 서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물리학자들은 이를 토대로 우주 물리학의 난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끈 이론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칼라비 야후 공간에 관한 계산은 되게 엄청나게 복잡하고 까다롭지만 이럴 때 대상을 거울 대칭 짝으로 바꾸면 훨씬 효율적이고 수월하게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플리서와 내가 이러한 사실을 알아낸 후에 칸델라스가 오사 그리고 텍사스 대학교의 파키스와 메릴랜드 대학교의 그린 등은 이 방법을 자신의 계산에 적용하여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거울 대칭을 이용하여 거의 불가능했던 계산을 단 몇 페이지에 걸친 수작업과 PC로 해결하였다. 10장에서 칼라비 야후 공간에 대해 이야기했죠. 우리는 우주 물리학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3차원보다 우주가 더 높은 차원의 공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차원 이외에 6차원이 숨은 공간이 있다고 할 때 고려한 것이 칼라비 야후 공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물리적 공간을 찢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질문을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리만의 곡률기하학으로 공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끄럽게 휘어지는 시공간의 왜곡에 대해 말합니다. 그런데 초단거리에서 일어나는 양자적 요동현상을 바탕으로 생각하는 양자기하학은 찢어지는 공간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한다고 브라이언 그린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웜홀입니다. 웜홀은 한 공간에서 아주 멀리 있는 다른 공간을 이어주는 지름길 역할을 합니다. 이어주는 두 공간 사이에 찢어진 공간이 생기면서 지름길이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웜홀의 경우와 달리 블랙홀은 관측을 통해 그 존재가 확인되었으므로 블랙홀의 중심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은 단순히 추론이 아니라 과학적 논리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은 아무런 답도 주지 못한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한다. 공간에는 구멍이 뚫려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주적 특이점은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의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로저 펜로즈는 이러한 논리로부터 사건 지평선을 경계로 하여 블랙홀에 가까운 지역은 우리의 시야를 벗어나 있으므로 이런 지역에는 공간적 특이점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공간 찍기가 가능한 일일까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블랙홀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의 중심에서 강력한 중력을 발생시키고 사건의 지평선인 블랙홀의 박강 경계선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중력인데 이러한 중력 차이는 공간을 극도로 왜곡시키고 이때 찢어진 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추론을 하게 됩니다.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공간의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 끈이론이 바로 이 시공간의 특이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브라이언 그린은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물리학자들이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모형으로 실험한 플럿 변환과 이를 바탕으로 우주가 결국 막 형태의 찢어진 공간을 에워싸는 공간까지 합쳐진 11차원이라는 것을 밝힌 위튼의 이론을 짧게 정리해보는 것으로 마무리해보죠. 이것은 어려운 이야기고 대중과학서를 읽는 일반 독자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플럿 변환을 나타내는 그림을 보면서 무엇을 플럿 변환이라고 하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라비 야후 도형 내부에 굴을 점이 될 때까지 축소시키고 공간을 찢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굴을 집어넣고 구의 크기를 키웠습니다. 그러면 처음 칼라비 야후 공간 내부에 있던 구와 다른 형태의 구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환이 자연계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음을 물리학자들이 밝혀냈다는 것만 알아두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리학자 위트는 이것이 물리적으로 왜 가능한지를 설명합니다. 끈이 쓸고 지나가는 전체 막이 일종의 장벽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찢어진 공간으로부터 야기되는 물리적 혼돈을 가려준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이론을 파인만의 경로합 이론으로부터 가져옵니다. 파인만의 해석에 의하면 하나의 물체는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때 모든 가능한 경로들을 동시에 지나간다. 그리고 이 모든 경로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확률 값들이 서로 중첩되어 얻어진 최종적 확률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물체의 운동을 말해준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것이 바로 양자역학적 세계에서 물체가 운동하는 방식이다. 공간의 찢김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끈이 취할 수 있는 운동 경로는 찢어진 공간을 에워싸는 경로들로 한정된다. 찢어진 공간 근처에 때마침 지나가는 끈이 없는 경우에는 멀리 있는 끈들이 취할 수 있는 경로들 중에서 찢어진 공간을 에워싸는 경로가 채택되어 역시 안전이 보장된다. 우선 이 설명들은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에 아무런 장애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공간이 찢어질 수 있음을 증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렇다면 시공간이 찢어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자는 공간이 찢어질 때 실제로 영향을 받는 것은 입자의 질량, 즉 끈의 진동 패턴에 의해 결정되는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기존의 3차원 공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한 가지는 빅뱅이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공간이 찢어지면서 위상의 변화를 가져온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물리학자들이 언제든 어느 차원에서의 공간에서든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공간 찢김 현상이 에너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에서 입자들의 질량이 안정되어 있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주 공간이 찢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오늘날 입자들의 질량이 안정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한다면 현대의 관측 장비들이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공간의 찢어짐 현상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주 공간은 지금도 찢어지는 과정을 겪는 중일 수도 있다. 진행 속도가 아주 느리면 감지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주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파고들어 연구하는 물리학자들의 공부를 곁에서 따라가 보는 읽기가 흥미롭습니다. 다음 공부 내용은 위튼의 연구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해보는 것입니다. 계속 같이 읽고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냇물아 흘러 흘러 이현주였습니다.